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15년쯤 됐어요. 현재 아이는 없어요. 일부러 낳지 않은 건 아니고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아봤지만 남편도 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치료를 받거나 포기를 하거나 할 텐데 이유 없이 그냥 난임으로 임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당신도 너무 고생하고. 남편이 그렇게 말한 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흔이 다 되어서야 아이를 가지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마음은 혹시나 생길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가끔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한 걸로 잔소리하시긴 하셨지만 그건 외에는 평탄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했는지를 좀 이야기해드려야겠네요.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2년 정도 쫓아다녔어요. 저는 사실 남편이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어딘가 약간 차가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첫인상부터 남편이 좀 무서웠습니다. 반면 남편은 제가 이상형이라며 2년이 넘는 동안 구애를 해왔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에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인상이 다 저의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이나 말투가 건들거리고 어딘가 세 보여서 편견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게 정말 민망하고 미안해질 만큼 말이죠. 아이를 가지지 못해 스트레스 받는 저에게 이렇다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옆에서 묵묵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부담도 전혀 주지 않았고요. 우리 둘이 좋잖아. 우리 둘이 재미있게 늙어서까지 손잡고 여행 가면서 그렇게 지내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신이 뭐 잘못했어? 그런 좋은 남편에게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저는 남편의 직업이 뭔지 명확하게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닌다. 그 다음에는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다녔지만 뭐 하나 딱 명확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충분하게 줬고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지가 되고 오고 있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매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한 거라니까? 어떻게 1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뭘 해서 돈을 버는지 정확하게 몰라? 그니까 나는 우리 남편 내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주식 쪽 일하는데도 그 일이 뭐 하는 일인지 무슨 회사인지 이런 거 다 알아. 그냥 살다 보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걸 몰라? 하도 이상하다 하니까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당신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야? 어? 어, 그건 갑자기 왜? 평소에 잘하지 않는 질문을 해서 그런지 남편이 당황하긴 하더군요. 아니,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남편들 이야기를 했거든. 다들 남편이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술술 이야기하고 자세히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더라고. 아, 그걸 꼭 알아야 하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 모르는 게 좀 그래서. 아, 그냥, 음, 사업한다고 해. 사람들한테 투자 받아서 투자하는 그런 회사. 그마저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복잡해 보이기도 했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생활비를 안 주거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속 썩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사실 사업적으로는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원래 무던하고 남에게 관심도 크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순하다고 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언쟁하고 싸우고 의심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자고 나면 기분 나빴던 게 사라지는 그런 성향이요. 미숙이가 화나면 진짜 화나는 거야. 그치. 미숙이가 화나면 정말 잘못한 거니까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지.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참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의심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 문제였어요. 전화를 왜 여기서 안 받아? 어? 아, 사업 이야기라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서. 원래 제 앞에서 일에 관련된 문제로 전화를 받지 않은 지 오래됐지만 요즘 들어 심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랬던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또 저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어요. 혜영아, 나 물 좀. 혜영이가 누구야? 한 번은 남편이 제 이름을 잘못 부른 겁니다. 밥을 먹는 와중에 물을 달라며 저를 부르려던 걸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제가 혜영이가 누구냐 물었더니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그렇게 당황한 남편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우리 회사 격리 일보는 아가씨 이름이 혜영이야. 그렇게 남편이 변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미심쩍긴 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직원을 그렇게 이름 부르고 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주의할게. 남편의 말을 믿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기보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캐물어도 만약 뭔가 있다면 순순히 다 이야기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명함이 어딨더라?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언젠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명함을 찾았어요. 그곳에 회사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찾았다. 언젠가 남편이 준 명함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영어로 회사명과 남편의 직급, 그리고 남편의 영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남편의 휴대폰 번호와 회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웬 남자가 받더군요. 거기 혜영 씨 있나요? 누구요? 혜영 씨요. 혜영이?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바로 뚝 끊더군요.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보는 게 원래 제 성격은 아닌데 그건 왜인지 모르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좋지 않은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모른 척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별다른 들은 이야기는 없는 건지 저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굴더군요. 혹시나 전화를 받은 그 남자가 혜영이를 찾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좀 당겨졌거든. 어디로? 일본? 나도 따라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뭔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기보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어, 출장을? 왜? 아니, 당신은 일하고 나는 혼자 여행 다니고. 가까운 나라니까 부담도 없고 나 원래 일본 가고 싶어 했던 거 알잖아. 원래 일본에 여행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꽤 자주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게 이제야 생각난 듯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러면 좋을 텐데 일정도 빡세고 또 우리가 가는 지역이 관광지가 아니기도 하고 또 다 일하러 가는 건데 아내가 같이 가면 아무래도 아,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 당신 혼자 가는 게 아니었구나. 어? 어?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같이 가. 에이, 그럼 안 되지. 얼마 동안 가는데? 2박 3일? 일만 하다가 오겠네. 어, 나도 시간 있으면 당신한테 맞춰서 오라고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네. 미안.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다음에 둘이 같이 가자. 그래, 꼭 그러자. 그렇게 남편은 며칠 뒤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없는 사이에는 궁금한 걸 알아보려고 해도 뭐 알아볼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남편 어디 갔냐?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그이 일본으로 출장 갔어요. 아, 그래?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내일 집에 좀 들려라.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오니?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시골에서 과일이다 채소다 엄청 보냈는데 너무 많아. 좀 가져가. 네, 알겠습니다. 원래 조금 투명하신 분이기도 했고 또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저에게 더 쌀쌀 맞아진 것도 있으셨어요. 남편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대가 끊겼다며 정말 한숨을 땅에 꺼져라 쉬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챙겨가라고 한쪽에 챙겨주신 과일이며 채소들을 가지고 온 가방에 옮겨 담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정말 뜻밖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가지도 좀 가져가라, 혜영아. 혜영이. 그 혜영이라는 이름에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자각조차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뭘 그렇게 보냐는 듯 저를 바라보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혜영이요? 아, 혜영이가 누구예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옆집 할매 손녀 이름이 혜영인데, 아휴, 어쩌다 그 이름이 나왔지? 하도 손녀 이름 부르면서 손녀 자랑을 해야 돼서 그런가 보네. 누가 봐도 엄청나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누가 봐도 뭔가 있는 듯 굴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뭔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서 되물을 일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그냥 그렇냐 하고 웃은 뒤 시어머니가 챙겨준 과일과 채소들을 챙겨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다 아는 사이라는 게 말입니다.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들이 한 번에 섞여오더군요. 기만당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또 혹시나 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뒤졌어요. 세상 모르고 자느라 제가 자기 손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잠금 장치를 풀고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문자와 톡, 그리고 통화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거나 뭔가 그냥 회사 사람들인 것 같은 것밖에 없어서 혹시나 내가 오해를 한 게 맞나 하는 희망이 다시 생기려던 때 유독 자주 전화하는 것 같은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차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를 따로 메모해두고 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보던 와중에 미처 지우지 못한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들어봤어요. 혜영아. 아니나 다를까 그 혜영이라는 이름이더군요.
오빠,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밖에 없다니까. 근데 왜 이혼 소식이 아직도 없어? 이혼한다며? 애도 없는데 뭘 그렇게 고민만 하고 이혼을 안 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다 마누라랑 결혼하고 난 뒤에 번 돈들이라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줘야 한대. 너도 그건 싫잖아. 싫지?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마누라가 잘못한 게 만들어서라도 위자료랑 재산 분할 없이 쫓아날 방법을 연구 중이니까. 진짜야? 진짜지? 그럼 가짜인데 내가 너를 우리 가족한테까지 소개했겠어? 알았어. 그럼 믿을게.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 집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그것도 너랑 가려고 마누라한테는 이야기 안 했단 말이야. 정말? 엄마 집에서 고기 먹기로 했으니까 일정 비워놔. 알았어. 오빠, 사랑해. 그래, 나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돈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고 있다고는 그렇게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그 흔적을 지우고 원래 남편의 휴대폰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휴대폰을 올려뒀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남편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뭘 알게 되었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말이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했어요. 녹음본을 들려줬더니 이 정도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100% 증명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녹음본을 들은 이상 저는 합의 이혼 같은 건 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분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당신, 오늘 약속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 댁에서 그 상간녀와 고기를 먹기로 한 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또 당황하더군요. 왜? 아니, 오늘 주말이고 당신도 모처럼 집에 있으니까 어디 외식이나 갈까 싶어서.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누구랑? 평소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사람이 누구랑 무슨 약속이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모습이 남편으로서는 당황스럽긴 했을 겁니다. 더구나 자기가 찔리는 게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어? 아, 거래처 사람들이지 뭐. 주말에도 일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이 주말 평일이 어딨어? 하긴 어쩔 수 없지. 고생해요. 당신도 친구들이라도 만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 꺼내주더군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말이죠. 제가 고맙다고 말한 뒤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고서는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미안하겠지. 남편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대한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도 제대로 했습니다. 늘 그냥 쿠션만 바르고 립글로스만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드라이하고 집 밖을 나섰어요. 뭔가 무장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댁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지만 마치 기억이 나지 않는 듯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고 눈이 떨려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당장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 이해하실까요? 녹음기까지 사서 켜놓고서는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아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안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고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혜영이로 보이는 여자. 여기까지는 추측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마저 그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신우이는 저랑 꽤 교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임신을 포기했던 때도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혹시나 무슨 힘든 일이나 도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도 하고 굉장히 자주 보고 사이가 좋은 신우이와 올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신우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언니. 아니, 네가 어떻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네 사람을 내려다보며 심호흡했어요. 그 네 사람의 반응을 보고 상간녀는 제가 누군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고 저를 관찰하듯 바라보더군요. 아, 저 정도로 뻔뻔해야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여자가 혜영이지? 제 그 질문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 당황하더군요. 여보, 내 말부터 들어봐. 무슨 말? 상간녀랑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서 하하호호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건데? 왜? 저 여자가 너랑 만나는 여자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거기서 그 여자가 바람난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입을 다문 와중에 끼어든 건 다름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상간녀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상간녀의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간녀가 아니면 뭔데? 그러면 불륜녀? 바람녀? 당신이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사실인데 그 명칭이 뭐가 기분이 나빠요? 뭐 사랑을 했고 불륜이 아니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실 건가? 아, 진짜 이 여자가?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은 하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저를 때리기라도 할 듯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런 그 여자를 남편이 막아 세웠습니다. 그만해. 나보고 상간녀라잖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뭐? 오빠, 우리 애기 들어. 우리 애기. 상간녀가 자기 배를 만지며 하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이성이 상실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상간녀를 보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떡하냐는 듯 인상을 썼고 뒤로 보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곤란한 듯 인상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짝! 그대로 손을 들어 올려 온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남편이 휘청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상간녀가 바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저는 가만히 잡혀있다가 손을 확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상간녀가 휘청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니, 임산부를? 제 머리채를 먼저 잡았거든요. 네가 우리 아들 뺨을 먼저 때렸잖니? 그럼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같은 성격이면 이미 저 여자는 여기서 반쯤 죽었어요. 이게? 지금 너 천지분간을 못하니? 지금 제가 그런 거 분간하게 생겼어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미쳤네, 미쳤어 하고 중얼거리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이었어요. 여기 누가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때렸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그만하라고 시누이가 말리는 모습을 보였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쪽에서 자기 뺨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말이죠.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 사이 출동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내 아들을 때리고 임신한 애를 밀쳤다니까요? 엄마, 제발. 이분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 말이 맞아요? 이 집 며느리인데요. 그 소리에 경찰이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살짝 민망해진 듯 헛기침을 했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너 미숙이 맞지? 뒤에서 들려오는 제 이름의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수? 너 정수 맞지? 거기 서서 저를 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첫사랑이자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었거든요. 정수는 고아였는데 그걸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당시에는 어렸을 때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킬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제가 출동한 경찰과 아는 사이인 듯 하자 시어머니는 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다 들은 두 경찰이 말했어요. 이거 집안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경찰서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면 저 상간녀분이 임신한 거 이런 것도 진술서에 다 써야 할 텐데. 경찰의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움찔하는 게 보이더군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상간녀라는 그 말에 화가 난 듯 했어요.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라뇨. 경찰이 시민한테 그런 말 써도 되는 거예요? 저기 아가씨, 아니 뭐 어쨌든 상간녀는 사전에도 등록된 표준어예요. 간통한 여자, 뭐가 그런 말이에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경찰의 그 말에 상간녀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러고는 분한 듯 입을 실룩이며 저와 경찰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이 나섰어요. 저희 집안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경찰분들은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조금 전에 경찰이 한 말이 생각났는지 주춤거렸고 무엇보다 신우이가 옆에서 자기 엄마를 꽉 잡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아니, 그래도 좀. 신우이가 정색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면 알아서들 해결하시고 저희는 가볼게요. 미수가 연락처 좀. 경찰이 그렇게 가려는데 정수가 저에게 와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 게 보였지만 옆에서 그런 남편의 팔을 꽉 잡는 상간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제가 정수에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연락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한동안 흐르던 정적을 깬 건 저였습니다. 곧 이혼 소송장 갈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뭐? 이혼 소송? 당신이 저 여자랑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 다 나한테 있거든. 지우는 걸 깜빡했는지 휴대폰에 남아있더라고. 거기에 친절하게 나랑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안 된다. 기다려라. 이런 말도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 아마 수월하게 내가 이길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여보. 여보? 웃기시네. 뭐 합의하고 싶으면 내 조건 맞춰주고 아니면 얌전히 소송이나 기다려. 오늘 나눈 대화 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고 저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것도 밝혀졌으니 나한테 더 유리하겠네. 그렇게 말하고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간녀가 잡는 건지 어떤 건지
따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 온 건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세수하고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결혼 때 받은 예물들도 다 챙겼습니다. 단 하나라도 챙겨 나올 수 있는 건 빠짐없이 챙겨 나왔어요. 그 집에 뭔가 더 한 푼이라도 손해를 입히고 싶었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제 몰골을 보고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품에 안겨 또 몇 시간을 울었네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게 저에게 유리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정수에게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뭐 사는 게 다 똑같지. 잘 지낼 때도 있고 못 지낼 때도 있고. 그렇지. 정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나 저 때문인가 싶었지만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좀 도와줄까? 뭘? 나 이혼하는 거? 사실 네 남편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여기저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렇게 정수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다는 회사도 유령 회사고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나이 든 여자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하도록 설득해 돈을 사기치는. 뭐라고? 설마. 그러면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그걸 몰랐다고? 아주 교묘하게 수익금을 조금씩 나눠주는 덕에 당한 사람들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어차피 또 사기친 돈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건데 피해자분들이 고령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 나 동기 중에 형사가 있거든. 그래서 좀 물어봤지. 파도 뭔가 나오는 게 마치 괴담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랑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을 비비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정수의 말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남편의 죄가 명확하다면 죄값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도와주겠다는 정수의 말을 굳이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네 소식 가끔 들었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나도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 얼마 전까진. 정수에게 여태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참아하지 못해서 제 안에 쌓였던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나니 조금 괜찮아지는 듯도 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남편 측은 제가 요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너무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결과는 뭐 뻔했어요. 제가 처음에 요구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량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저 몰래 숨겨둔 재산이 많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돈 많이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를 째려보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그 말에 입을 꽉 깨물더군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듯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할 말이 있다고 저렇게 구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람을 피우고서도 본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겠죠. 당당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본처가 될 거니까 상간녀라고 그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 본처 자리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쵸? 제 말에 의미심장함을 느꼈는지 바로 대묻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각보다 빨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넘겨줬어요. 돈 문제로 질질 끌어서 제가 또 소송을 하면 걸릴 게 있는 자기로서는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었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압류를 신청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네 전남편 체포됐대. 바로 그 소식 말입니다. 남편의 사기 사이즈가 조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 규모도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고 그중에 많은 분이 고령이라 이미 돌아가셨거나 신고받고 변제받고 그런 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네가 참고인 조사를 가야 할 거야.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정수는 그 말에 제 어깨를 가만히 잡더군요. 그 손길에 어딘가 용기가 나는 듯도 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받게 된 참고인 조사는 생각보다 힘들긴 했어요. 몰랐냐, 진짜 몰랐냐. 이혼은 사실 위장 이혼이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함이 아니냐. 각종 질문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상간녀의 존재와 그녀의 임신, 그리고 저와 이혼이 성사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한 정황들에서 저는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해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어질 정도였어요.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제 다음으로 조사를 받을 거였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 여자가 셋이 걸어오고 있더군요. 저를 본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아, 네가 여긴 왜? 저한테도 참고인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몰랐냐, 위장이혼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던데요. 어머니, 진짜 모르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이럴 과 깨물더군요. 며느리를 그꼴로 쫓아내듯 내보내놓고 이런 모습으로 제외한 게 퍽이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몰랐다. 저는 다행히 상간녀가 있었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금방 나았지만 아마 어머니는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사를 진짜 세게 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많은가 봐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말을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획 돌리고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만 까딱하고 저에게 목인사를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저기요. 그 말에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배가 이미 만삭의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 전보다 살이 많이 찐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상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만삭의 몸으로 이런 일로 경찰서에 들락거려야 하니 말입니다. 알고 있었죠? 뭘요? 저 사람 사기꾼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초로 옆자리를 지키라는 등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제가 픽 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서 말이죠. 상당히 억울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만약에 알았으면 그게 왜요? 저한테 말을 해주셨어야죠. 내가요? 왜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설마 지금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아서 지금 자신이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설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내가 지금 이런 거지 같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아이도 지울 수 있었고 지금은 내일 모레가 예정일이라 지우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요? 어?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
그걸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본전 내쫓고 살았으면서? 자기 인생, 자기 팔자, 자기가 꾼 거지. 왜 내 탓을 해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찬다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길 걸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했냐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제가 그렇게 말하며 픽 웃었어요. 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네가 피해자인지, 네 팔자 네가 꾼 건지. 유부남이랑 바람 안 피웠으면 네 인생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네가 자초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풀썩 주저앉는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 돌려내. 내가 이런 놈인 줄 알고 그랬냐고.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지. 이런 줄 알았냐고. 내 인생 이제 어떡해. 그녀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임신을 한 거였거든요.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기라는 것쯤은 말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고요. 곧 태어날 아기가 너무 불쌍했지만 한편으로는 다 돌려받는 것 같아서 통쾌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조사 이후 더 이상 경찰에 불려갈 일이 없어서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정수를 통해 돌아가는 건 다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구속된 모양이야. 동기놈 말로는 노인들만 공략한 죄질도 너무 안 좋고 또 오랜 시간 사기를 쳐온 것 때문에 꽤 준형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 적어도 7년 이상은 살 것 같다고. 나오면 50이 넘었겠네. 재산도 다 압류될 거래.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 사이에서 부모님 집이 어디까지인지 소문이 다 돌아서 그 집 앞이 난리라고 하더라. 돌 던지고 집 앞에 사기꾼이라고 써놓고 가고 난리래. 아마 거기도 집 팔고 곧 이사 가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리고 재산을 모조리 정리해 피해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갔다고요.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어쨌든 피해자분들의 돈이잖아.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긴 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또 만약에 전부인이 재산을 나눠 가져갔다는 걸 피해자들이 알게 되면 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도 했지만 그래도 모른 척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위자료와 제가 결혼할 때 집 사고 한다고 보탰던 돈들도 제외하고는 다 돌려줬습니다. 그 또한 피해자분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랐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결국 시어머니도 재산을 상당 부분 정리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주소를 바꾸고 자꾸 이사해도 찾아오는 걸 견딜 수 없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아이를 낳고 몸을 풀자마자 아이를 둔 채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뻔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는 네 전 시어머니가 키우는 거야? 그렇겠지.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 아,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해. 저렇게 돌려받을 줄 누가 알았냐? 솔직히 좀 많이 꼬셔. 그니까 내일도 아닌데 나는 10년 묵은 체중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 한 명이 문득 묻더군요. 근데 너 정수랑은 어때? 뭐가 어때? 야, 너 모른 척 할래? 정수가 너 여태 못 잊고 있는 거 애들 다 안다? 뭘 못 잊어. 너 빼고 온 세상이 다 알 거다. 우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수 너 결혼할 때도 진짜 엄청나게 울고불고 난리였고 최근까지도 술 먹으면 너 이야기했던 거 우리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야. 솔직히 정수 같은 애가 어디 있냐? 인물 좋아, 능력 좋아, 착해.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해. 나는 이게 다 너랑 정수 다 잘 되려고 일어난 일인가 싶다니까.
제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정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 같은 이혼녀 만나서 뭐하게. 그런 말 정수한테 해봐라. 또 운다. 걔한테 너보다 좋은 여자는 세상에 없어. 사실 정수의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른 척하는 건 저는 별일을 다 겪은 이혼녀이고 정수는 아직 장가 한 번 가지 않은 총각에 또 과거에 저희 엄마에게 당했던 일들이 미안해서였어요. 저 같은 여자를 아직까지 왜 좋아하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만 좋아해주고 순정을 바치는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조금 이기적이지만 정수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 나 아직 좋아해? 그래서 얼마 뒤 정수를 만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지 당황해하며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과거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됐고. 제 그 말에 정수는 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너 아직 좋아해. 그 모습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연애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만나니 그때 좋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그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엄마도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정수에게 사과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네. 미안하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해줘서 고맙고 아직도 우리 미숙이 사랑해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어요. 사실 식을 거창하게 올리는 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정수도 그다지 원하지는 않아서 작게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뜻밖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잘 지냈니? 네, 뭐. 재산 분할 받은 걸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내가 최근에 들어서 한번 찾아와야겠다 싶었다. 제가 피해자들에게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신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그 덕에 이제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어. 사기로 모은 돈이라서 가지고 있기 양심에 찔려서 도로 돌려준 것뿐이지. 어머니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그리고선 집을 나간 상간녀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아이를 낳고 몸을 풀자마자 집안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달아났다고요. 신고할까 했지만 또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러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지 새끼를 그렇게 버리고 갈 줄은 몰랐지 않니?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경찰서 앞에서 본 그 상간녀는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이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뭔가 이야기하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말이었습니다. 너네 다시 합치는 건 어떻겠니? 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물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변호사 말로는 피해자들에게 돈도 꽤 많이 돌려주었고 반성도 진심으로 하고 있어서 감형될 확률이 높다더구나. 3년 정도 살다가 나올 거라고 말이다.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고민만이라도 해주지 않겠니?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아이도 있고.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거나 기가 막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만이라도, 와, 제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호구로 보였나 보네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아가, 한 번만. 저 결혼했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재혼했다고요. 설사 그게 아니라도 절대 그 사람과 다시 합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 꾸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럴 수가 있냐는 둥, 너는 정도 안 남았냐는 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전 시어머니의 말을 싹 다 무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정말 기가 찬다면서 꼭 한번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쓰고 보니 참 제가 엄청난 일을 겪긴 겪었구나 싶어요. 요즘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인연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해야겠네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제 얘기를 남한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지나간 삶을 좀 정리해두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두서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독립해서 제가 꾸려가는 가정생활은 꽤나 궁핍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매우 불만이 많았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본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 데에는 저도 사정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사실 다 부질없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시 저는 아버지 그리고 3살 위의 친형과 사이가 몹시 나쁜 상태이긴 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 둘을 비교하셨고 그저 맨날 우리가 크게 성공하기만을 강요하는 분이셨어요. 본인이 전쟁을 겪은 세대다 보니 너무 힘겹게 살았고 그런 와중에 가정을 꾸렸으니 사는 게 참 힘드셨을 거란 생각도 들지만요. 좌우지간 남자가 되었으면 가정 하나는 제대로 일으킬 준비를 해야 한다. 상철이 너는 장남이니까 더 잘 되어야 하고 우리 집 기둥이나 마찬가지인 게야. 문철이 너는 네 형처럼만 살아도 내가 여한이 없겠어. 어쩜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날 닮았는데 하나는 너무 똑부러지고 하나는 너무 늦돼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냐? 이 말만 들으면 제가 대단한 사고를 치고 잘못한 것 같은데 상황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 형은 당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기대가 꽤 컸던 사람이었죠. 반면 저는 우리 집안 형편만큼이나 평범한 생활을 해왔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고 뚜렷하게 뭘 잘하는 게 눈에 띄지 않던 학생이었고요. 그런 절 볼 때마다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맨날 혀를 찢찢 차시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실 뿐이었어요. 사실 이런 대접으로 인해 불만을 느낀 건 저뿐이 아니었어요. 형 바로 아래에 누나가 있고 그 아래에 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줄줄이 여동생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6남매 중 장남, 차남 관계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차별을 겪는데 누나나 여동생들은 아예 아버지의 눈 밖에 나 있었답니다. 걔집 애들은 쓸모가 없어. 네 엄마는 상처리만한 애를 한 명만 더 낳아줬어도 내가 한이 없을 텐데. 어쩌다가 그 뒤로 다 쓰잘데기 없는 계집 애들과 문철이 놈을 낳아가지고 반만 축내는지 원. 남자는 그저 성공해야 돼. 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이할 정도로 이상한 명예욕을 갖는 건 본인 자체가 이미 본인의 가정 안에서 도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워낙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데다가 6.25까지 겪었고 부유하게 사셨던 큰아빠에 비해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셨거든요. 할아버지도 차별하는 분이라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셔놓곤 결국 본인도 본인 자식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늘 아버지의 냉대가 서운하고 나중엔 두려웠고 매 한 번 들지 않고 말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짓밟고 자존심을 부수는 모습에 증오하게 되었어요. 단지 어머니가 그런 저를 가엾게 여겨 대신 대드실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주 딱 한 번,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 끝을 맺게 되었어요. 당신, 문철이는 자식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상철이 공부한답시고 너무 거기에만 몰아주고 얘네들은 당신 핏줄 아니냐고요. 당신도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치였으면서 어쩜 그런 걸 대를 물려주려고 하세요? 큰맘 먹고 이런 말을 꺼내신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셨어요. 직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꽤 보수적이고 남의 눈을 의식하셨던 아버지는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인지 못 참고 손찌검을 하더니 이내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형과 저 그리고 누나가 뛰어들어가서 뜯어말렸고 어머니는 세상 허망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떠밀려 다른 쪽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성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게 창피하신 건지 생전 드시지도 않던 술을 드시고 그대로 쿨쿨 잠들어 버리셨고요. 저희는 아버지의 그런 무섭고 이상한 모습을 본 뒤 이후로 더 굴복하고 조용히 지내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충격이 크셨는지 아버지에게 별 말도 걸지 않으셨어요. 당시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입안을 헹구어 침을 퇴하고 뱉으시는데 그때 이가 하나 댕강 튀어나오는 걸 보고 막내 여동생이 기겁하며 울었어요. 저는 이게 다 저 때문이란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쥐더군요. 이때 저 역시 다짐하며 결단코 내가 이 집에 오래 있지 않고 나가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형과는 다른 삶을 살 거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후에 형은 공부를 제법 하고 서울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저는 적당히 고등학교 마치고 저 역시 집을 나가버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너마저 나가면 어떡하냐고 했고 아버지는 뒤늦게 저를 잡으시더군요. 이 녀석아, 상철이는 공부 때문에 나간다지만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쩌냐. 지금 전쟁이 있어 뭐가 있어. 네가 집을 비울 일이 뭐가 있다고 나가. 얌전히 이 집을 이어갈 생각을 해야지. 저는 아버지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다 역겹게 들려서 결국 받아치고 말았어요. 그런 저에게 손을 들어 내려치려는 아버지의 팔목을 부여잡고 한참을 노려보기도 했고요. 아버지, 저는 형을 대신해서 사는 인간인가요? 형 위에서 살라고 절 낳아놓으셨냐고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그게 여지껏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의 대가이고요. 맨날 인간 같지도 않게 무시하던 가족들한테 평생 사죄하며 사세요. 아버지는 이때 고함을 지르며 배신을 했네 어쩌네 하고 난동을 피웠지만 저는 가여운 어머니와 동생들, 누나를 놔두고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아는 형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고 거기서 형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 배워가며 기술을 배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옥불 같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으니 다 아버지 때문, 아니 결국은 저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와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철아, 잠깐만 집에 와봐. 너 그러고 나가서 아버지가 화병이 난 건지 뭔지
계속 알아 누워 계셔. 네 형도 잠깐 들르라 했다.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라.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결국 이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던 형과 남루한 몰골을 한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니까 참 여러모로 속이 불편했어요. 형은 그 와중에 또 훈수를 두더군요. 자기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봐 말이에요. 문철이 너 꼴이 그게 뭐냐?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공부 갖고 잔소리를 했는데 기본도 안 하고 반항만 하더니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듣자니 네가 아주 깽판 치고 나가버렸다며? 아버지 저렇게 드러눕게 만들고 넌 무슨 낯짝으로 온 거야? 형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방져지고 오만해지는 것 같더군요. 아버지가 맨날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게 절 무시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결국 저는 그때 아버지를 보지 않았고 형과의 이 마주침으로 기분이 완전히 상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제가 이날 다녀갔다는 것도 모르는 눈치인데 아마 형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당분간 연락을 끊고 제 생활에만 깊이 빠져 집중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았고 서울 사람들은 정말 다 바쁘고 여유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둘 다 집도 뭣도 없이 떠나와서 살다 보니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년이 지나 82년도가 되었을 때 둘이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24살이 되던 때였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머니께는 알려드리고 싶어 연락을 드렸고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어요. 당시 아내는 부모님 모두 안 계신 상황이었기에 어디 인사할 곳도 없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어루만지면서 며느리감에게도 참 서글픈 얼굴로 인사하셨어요. 우리 문철이 고생만 많이 했던 애예요. 아가씨도 고생 많았겠지만 둘이 잘 살아요. 아주 고마워요. 어머니는 이렇다 쉽게 저에게 보태주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고 저는 그 건너방에 계신 아버지를 여전히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나와버렸어요. 이후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고 아주 싼 가격에 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했어요. 이후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명준이라고 짓게 되었고 어머니에겐 손주 소식만 알렸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해서 핏줄을 낳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실이라도 알리고 싶었어요. 맨날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가정과는 동떨어진 녀석이란 소리를 듣던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가정을 꾸렸다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형과 누나도 결혼했고 형은 강북 어딘가에 집을 얻어 여전히 유복하게 살고 있다고 듣게 되었어요. 저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어렵게 단칸방 생활을 하며 궁핍하게 살고 있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현실을 어둡게 보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수산시장을 따라가 일도 해보고 과일시장도 가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지만 어찌 하는 것들마다 일이 길게 이어지지 않더군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첫 자식까지 늘려 살았던 자체가 너무나 무모했던 것일까요? 그쯤부터 아내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조만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주인집 아주머니 피해 다니지 못해. 애가 이렇게 울어대는데 저번에 내가 올라가서 울며 사정사정해서 그나마 아줌마가 못 본 척을 두어 달해준 거야. 이젠 자기도 한계라고 큰아들 장가 보내야 한다며 돈 안 낼 거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저도 마냥 하루 먹고 살 수는 없어서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 겨우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때 소개해준 직장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흐름을 잘 타서 그런지 건설적으로 시간과 몸을 오래 때우기만 하면 그런 대로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덕분에 이때 조금은 숨통이 틔워졌고 그 전에 살던 단칸방을 나와 전전하다가
1년 후 작은 연립 1층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의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에 정말 어찌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네요.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될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보. 너무 고생했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때부터는 맨날 새들어 사는 서러움도 덜하고 내가 비로소 조금이나마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밀려 들어오더군요. 이후로는 일이 조금씩 풀리면서 궁핍하지는 않은 수준으로 벌게 되었고 아마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까지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함께 나들이도 갔었고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로 김밥을 싸서 먹으러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연을 날려가면서 신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행복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신 깔깔거리면서 뛰어다니고 그걸 잡으러 다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새삼 여한이 없더군요. 그런데 이후부터 저는 그렇게 제가 증오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저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똥꼬집을 부려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혼자 이런저런 선택하며 살아왔던 건지 정말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후로 곤두박질 치면서 아주 짧았던 그 평화로운 때를 지나 다시 어두운 땅굴 같은 가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같이 일하던 기술자가 저에게 다른 사업을 제안하기에 저도 나름 많이 알아보고서 승낙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본 지식이 부족했던 탓인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사기당하고 말았어요. 사실 사기랄 것도 없이 그닥 많은 재산도 없었지만 그 푼돈 같은 돈이라도 송두리째 털리고 나니 정말 앞이 깜깜하더군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쉽게 가는 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내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형이나 아버지 말대로 제대로 뭐라도 배운 다음에 가정을 일구는 게 맞았을까요? 아내는 여지없이 저를 원망했으나 그런 와중에도 억지로 속을 누르며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했어요. 당신, 명준이 이제 학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애 하나는 정말 우리랑 달리 공부도 시키고 잘 키우고 싶었는데 다시 우리 그 지하방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요, 당신. 아내는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입장이었지만 이때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됐어요. 이때 집을 비우고 연신 술을 마시며 밖으로 돌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떼를 쓰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어머니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제 상황이 이렇게 궁핍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형네 집에서 다 같이 명절을 보내자며 새삼스레 절 부르셨어요. 당시 형은 강북에서 의사로 개업을 하고 꽤 유복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며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들러보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갔던 당시 저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생전 누려보지 못했던 환경 안에 형이 머무르고 있었고 탤런트처럼 생긴 형수님이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얼굴색이 좋은 생전 처음 보는 조카들까지 새삼 같은 핏줄인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 와중에 남루한 차림새로 겨우 과일 박스 하나 사가지고 그 집에 들른 우리 세 가족은 보기에 너무나 초라했고 볼품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누나와 여동생은 형만큼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와는 달리 다들 무난한 모양새를 하고 찾아왔어요. 이때 아내는 너무 놀라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딱히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보, 아주버님이 이렇게 부자였어? 그리고 의사였다니 난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의사가 있었네. 이거 웬일이야?
집에 가서 옆에 은혜네 엄마한테 자랑해야겠다. 맨날 우리 집 무시했는데 우리 아주버님 의사라고 말이야. 이때 쓴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묘하게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형이라도 이렇게 잘 살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 자식 같은 정을 갖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너무 한눈에 두드러지는 경제적 차이를 느끼다 보니 도통 면이 살지 않고 그저 제 자리가 수치스럽게만 했어요. 아들 녀석은 처음 보는 큰아빠에게 두둑한 용돈을 받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 같이 두런두런 모여 앉아 그 넓은 거실에서 얘기하던 날 말이에요. 아주 거침없이 일어나 버린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몹시 분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들과 척지고 이쪽은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때 아내 입장에선 모든 환경이 놀라웠을 테고 한편으론 스스로가 참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내의 모습이란 아주 어린 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와 꼭 같은 상황을 연상케 하더군요. 바로 제 형제들, 누나와 형, 그리고 여동생들 앞에서 저의 이 고단한 형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찔끔찔끔 울어가면서 너무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마지막까지 보이기 싫어 감추고 있던 자존심을 전부 다 털려버린 셈이 되었어요. 우리 명준이 잘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쌀도 제대로 못 사먹고 맨날 외상을 얻어다가 먹고 있어요. 옆집이며 윗집에 몇만 원씩 빚도 지고 있고 명준이 옷도 사줘본 게 대체 언젠지.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마시고 밖으로 돌기만 하니 돈이 솟아날 구멍이 없어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시댁이 유복한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서 얼마라도 좀 껐을 텐데. 저는 이때 입이 벌어지다 못해 침이 흐를 정도로 다물지 못했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그 옆 어머니,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형과 형수, 누나네 부부며 여동생네 부부들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 얼굴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저 역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건 정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내도 꼭 그렇게 내 가족들 앞에서 정말 거의 몇 년 만에 마주한 데다가 끝끝내 내키지 않는 자리를 억지로 갔던 그곳에서 말이에요. 꼭 그리 말을 했어야 할까요? 제 엄마가 훌쩍이는 모습에 꼬질꼬질한 모양새로 아들까지 같이 울어버리니 이거 원 거지가 단체로 와서 동냥한데도 이것보단 덜 궁상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같이 눈물 지으며 꺽꺽거리시고 모두가 절 동정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그 눈빛들이 그 어떤 칼날보다 아팠고 수치스러웠어요. 결국 빠르게 채비를 하고 일어나라고 했고 아내는 울면서 왜 그러냐는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일어나라고.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아내는 거기다 또 반박하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내 입 갖고 말도 못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못할 말 했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이런 부자로 살고 있는 시댁 어른들한테 말해서 도움도 좀 받고. 이때 저는 못 참고 아내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어요. 결혼하기 전이나 그 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다들 얼어붙은 얼굴로 절 봤고 조카들은 처음 보는 작은아버지의 이런 만행에 놀랐던지 하나둘씩 놀라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 아들조차 놀라서 엉엉 우는 것을 그대로 손을 잡아 끌고 전 밖으로 나왔어요. 아내는 뒤늦게 가방을 들고 볼을 부여잡으며 내리 울면서 그렇게 따라 나왔고요. 이후로 저는 가족들 앞에서 완전 모습을 감췄고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 수치심을 갖고 몇 번은 집에 엎어진 듯 누워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러는 사이 아내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명준이도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혼자 있을 수 있으니 나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될 것을. 저기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곳이 있어서 거기로 나가보려 해요. 여기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 좀 도와주면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당신도 힘 좀 내봐요. 우리 부부 동시에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명준이는 혼자 있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열쇠를 갖고 다니며 매일 차갑고 아무도 없는 집에 그냥 두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있어 한편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싶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 아들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별 탈 없이 쭉 자라주긴 했지만 이때쯤 되니 막상 아들의 진로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고3 졸업을 앞둔 아들이 저에게 새삼 질문을 했는데 이게 저와 아들의 그나마 번듯했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공부는 했는데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아빠는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 다른 집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이제는 키가 멀때만하게 커서 표정 변화도 없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참 어색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감정적으로 앙내도 별로 없고 대화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괜스레 화를 내며 받아쳤어요. 그런 것 정도는 네가 알아서 앞가림 해야지. 여지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앞으로 뭘로 돈벌이 할지는 네가 정해야 할 거 아니야. 일일이 누가 말해줘야 할 거냐? 그런데 이때 아들은 뭔가 결심을 한 건지 갑자기 비장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서 말하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아올랐어요. 이게 다 제 업보고 그 죄를 받는 걸까요?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늘 온순히 그 자리에 있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충격적인 말을 툭 하고 던져냈어요. 아빠, 나 이제 그만 집 나갈 거야.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도 지쳤어. 그간 아빠가 맨날 얼마 던져주고 가던 돈도 그대로 있고 말 안 했지만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었어. 애시당초 공부랑은 담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이 그렇게 사세요. 엄마 고생 좀 그만 시키고. 이렇게 말하며 커버린 몸으로 확 뒤돌아서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간 아들과 딱히 대화도 나눈 적 없다 보니 어떻게든 긴급히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없더군요. 그렇게 나가버린 아들은 어찌어찌 학교 졸업은 했다지만 수년간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이후 군대에 가고 뭘 하는 동안도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죠. 마치 20살 이후 그 고루한 지방을 떠나 아버지와 평생 등지고 사는 저처럼 말입니다. 제가 딱 그 무렵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헌데 이때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아니, 어디서 어떻게 이런 톱니바퀴가 맞물린 걸까요? 아버지의 건강이 아주 위독하다는 연락을 갑작스레 전달받았어요. 원래 지병이 있는 상태로 계속 누워서 오래도 버티셨지만 제가 연락받고 급히 채비하고 있을 땐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더군요. 모든 걸 던져두고 그 길로 급하게 찾아가 장례를 엉겁결에 마쳤고요. 이때 누나의 말에 정말 너무 울렁거렸어요. 문철아, 아버지 가기 전에 네 이름을 두어 번 말하더라. 문철이는 안 왔냐고, 못 보냐고 말이야. 엄마가 몇 번이나 너 불러온다고 기다리라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재촉하는 거야. 빨리 부르라고 말이야. 아마 본인 숨이 곧 떨어질 거란 걸 알았던 것 같아. 너랑 연락이 닿자마자 아버지는 눈을 감으신 거야. 이 말에 얼마나 눈물이 차오르던지 도통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그러면서 계속 제 손을 붙들고 누나가 울며 말하더군요. 문철아, 아버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맨날 명절 때마다 네가 안 올 걸 알면서도 괜스레 널 찾곤 했어. 아버지도 연세 들고 나도 모두도 나이 먹고 나서 알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나쁘고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야. 자기 때문에 생떼 같은 아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사셨나 봐. 엄마는 늘 그걸 속상해했어. 이때는 이미 어머니마저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실 때였고 제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정도였어요. 여러 상황을 듣고 나니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잘못 얽힌 건지 너무 속상하더군요. 거기서 그만 저도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어요. 누나, 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랑 똑같아. 나도 우리 명준이 내 아들과 연락이 그렇게 끊겨버렸어. 꼭 내가 집을 나갔던 그 나이랑 똑같이 말이야. 누나, 나도 얘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아버지가 잘못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난 어떻게 해야 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어머니께 털어놓고 애처럼 울 수도 없고 그나마 나를 애틋하게 봐주는 누나를 붙잡고 한참 오열하며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끝내 저는 아버지와도 직접 마주하고 끈을 풀어보지 못한 채 하늘과 땅으로 각각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나마 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해서 간간히 가족들과 연락하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형과는 어색한 기류가 컸기에 연락을 못하겠더군요. 이후로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니는 저 몰래 아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그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았어요. 가끔 제가 물어보면 모른 척하고 잘 말해주지도 않더군요. 난 몰라요. 당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명준이 친구들 많았으니까 어떻게든 걔네들이랑 어울려서 잘 살겠죠. 명준이 똑똑한 애니까 뭐든 알아서 잘할 거예요. 다 커서 나간 거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내가 저렇게 별 문제 없다는 듯 말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뭔가 아는 구석이 있어 그런 것 같더군요. 그런 면에선 한숨을 놨지만 전 여전히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사이가 나빠 멀어져 버린 아들 생각에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내가 뭔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중에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또 흐르더군요. 허나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봐요. 저의 계절에도 꽃이 새로이 피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글쎄, 아들이 거진 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번듯하게 어딘가 자리를 잡아서는 아주 기세 좋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저와 눈을 맞추지 않고 어색했지만 옆에 앉아 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하는 말을 들으니 아주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나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주변에 이미 이걸로 자리 잡은 친구들도 몇몇 있고 나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작은 원룸도 생겼고. 이제 얼마간 집으로 용돈도 내가 매달 얼마씩 드릴까 해. 솔직히 이 집도 그만 탈출할 때 되지 않았어?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구질구질해서 눈물이 나더라. 아들의 말은 거칠어졌고 저를 본체만 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발로 이렇게 돌아와 준 게 내심 고마워 눈물이 맺히더군요. 안 듣는 척 등을 돌리고 TV를 보면서도 온몸이 아들의 말을 향해 집중해 있고 촉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이틀에 한 번씩 꼭 집에 들러 저녁마다 제 엄마 밥을 먹었고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 자기 근황을 말하더군요. 전 그것만으로 만족했고 몹시 고맙게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표현도 많이 못하고 공놀이도 못해줬지만 그래도 사는 이유가 되었던 내 아이. 이 아이가 발길을 끊고 난 뒤 저는 너무 가슴이 허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저에게 말 걸었어요. 그렇게 드문드문 왕래해온 지 거의 2년 만의 말이에요. 이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답니다. 아빠, 저기 나 사업하는 곳 가볼래? 한 번도 안 봤잖아. 한번 가보자. 내가 보여줄게. 아들이 뭘로 벌어먹고 사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때 겨우 말 같은 말을 하면서 저도 허둥지둥 대답했고 아내와 함께 급하게 채비하고 아들 차로 가보게 되었어요. 제 눈엔 어린 녀석이라지만 어느덧 30대를 넘겼고 몇 달간 묘하게 월 100만 원 정도씩 제 엄마에게 준다길래 궁금해했었는데요. 한 층을 꽤 넓게 쓰고 있는 그럴듯한 사무실을 갖고 있더군요. 언제 이런 능력을 키운 건지 참 희한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살짝 불안한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다 부모의 노파심이다 싶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고 최대한 아들에게는 그저 이제 무조건 긍정해주는 아비가 되고 싶어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타이밍을 지독히도 못 맞추는 이쪽으로 지리멸렬하게 능력 없는 인간일까요? 말해야 할 때 못하고 하면 안 될 때 해버리는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렵 의심 가는 상황이 좀 보였지만 굳이 참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도화선이 되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설마 그래도 별거 아니겠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들의 뒤를 봐주는 거겠지 하고 애써 눈 감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놈들이 아들에게 보기 좋은 덤터기를 씌워서 바지 사장으로 세워둔 것이었고 아들은 그런 상황을 제대로 분별 못한 채 돈만 만지며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다급하게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으로 제 엄마가 아닌 저에게 전화를 했죠. 아빠, 저기 나 지금 회사가 큰일 났어. 내 사무실 와봤잖아. 거기가... 아빠, 나 어떡해? 망하게 생겼어. 당장 그 얼마야? 저기 한 4천만 원만 날 좀 도와줘, 아빠.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구슬려 봐야 돼. 제발, 아빠.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는 목소리로 애걸복걸하는 아들을 두고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어쩔 줄 몰랐지만 제 수중에 그런 돈은 있을 리 없었죠. 노가다 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집 상태도 처참한데 말이에요. 그나마 아내가 아들이 주는 돈 100만 원을 아껴서 모아둔 돈이 얼마 있을 뿐이었어요. 전에 네가 엄마 준 거 돈 몇백만 원 있을 거야. 그거라도 주마. 그거라도 주면 되겠냐? 일단 명준아, 너 진정 좀 해라. 어? 지금 어디냐? 하지만 아들은 제 이런 대답이 실망스러웠는지 한 몇 초간 그냥 듣고만 있더니 그대로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잠에서 깬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둘 다 뒤숭숭한 상태로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만 부여잡았어요. 그러다 해가 밝아오니 아내가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일단 명준이한테 가봐요. 돈 얼마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해야지. 애가 필요하다면 여기저기서 뭐든 해봐요, 우리. 일단 가자고요. 처음으로 저는 그날 아내가 말한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번화가 쪽에 있는 친구 한 명과 같이 살고 있다던 원룸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데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도 하면서 정말 이 공간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나 싶어 실감도 안 났어요. 그러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 밀려오면서 마음도 안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이미 저 몰래 몇 번이나 갔었는지 익숙하게 앞장서더군요. 하지만 아내 표정도 썩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윽고 몇 번이나 배를 누르고 두드렸지만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쾅쾅거리는데 웬 아가씨가 갑자기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그 말에 아내도 깜짝 놀라서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혹시 명준이 여자친구? 저기, 나 명준이 엄마예요,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얘가 문을 안 열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 말에 그 아가씨는 묘하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서둘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 제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집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먼저 신발을 대충 벗고 좁은 원룸으로 들어가 찾는데 일순간 우린 모두 총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방 한쪽에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차마 지금 다시 되새기기도 두려운 그런 힘든 모습을 하고 그렇게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그 모습에 아가씨와 제 아내는 동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기서 제 아내는 쓰러지다 못해 기절했고 이 상황을 저 또한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들은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억눌렀는지 몰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때 있는 힘껏 아들의 상태를 보며 슬퍼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어요. 나라는 인간이 과연 아들이라고 이 생명을 세상 밖에 낳아놓고 그간 뭘 해준 게 있었을까? 돈 4천만 원이 없어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든 애비인 나는 나야말로 살 자격이 있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겨우겨우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지만 아내는 눈만 뜨면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울다 기절하고 아내의 상태가 점점 정상이 아니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때 장례에 찾아온 누나는 그저 울기만 했고 뒤늦게 온 형은 멀찌감치서 저와 눈만 겨우 마주칠 뿐 가까이 오지 못하더군요. 저는 이때 그냥 제 가슴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어디론가 무작정 뛰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장례 치르는 내내 이렇게 울룩불룩 솟아오르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몇 번이나 창밖을 둘러봤다가 다시 추스르고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이때 형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않고 그저 제 한쪽 손을 잡더니 꽉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더군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확 끌어안고 아주 거칠게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순간 왜 형의 그런 모습이 마치 아버지처럼 느껴졌던 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체한 사람 등을 두드리듯 그렇게 세차게 때려대는 손의 의지에 구역질을 하듯 울음을 비로소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못난 애비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돈에 눌려 살았던 내 아들. 돈이라도 듬뿍 안겨주지 못할 거였다면 아들에게 사랑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양껏 해볼 걸. 그렇게 내 거친 턱수염에 뺨을 부비며 같이 놀자고 울먹이던 아들을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을 기묘하게 떠올리며 저 역시 정신을 놓기 이르렀습니다. 헌데 그때 장례를 마치고 여전히 넋놓고 있던 저에게 어떤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 그 아가씨였던 거예요. 장례 치르는 동안 얼마 손님도 없었지만 첫날 잠깐 얼굴을 보였다 사라져서 저도 경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자기를 소개하며 다시 말을 붙이더군요. 이후 내용을 듣고 제 심장은 또 거칠게 쿵쾅쿵쾅 뛰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간 명준 씨랑 같이 안 있고 자리 비웠던 것도 그 때문인데요. 명준 씨랑 저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들과 이 아가씨 사이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도 알고 너무 괴로워서 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모한 짓을 하고 싶진 않고 낳기는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준 씨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게 더 부담이 된 게 아닌지. 들어보니 이미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데 안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하고 있던 일도 엉망이 된 데다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 더 갑갑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는 계속 울며 말을 힘들게 이어가더군요. 하지만 키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희 집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알면 애를 고아원에 보내버리라고 할 거예요. 힘드신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머리가 쪼개지는 듯 대체 이 많은 상황을 저보고 어찌 감당하라는 건지 원망도 못할 정도로 숨이 가빠왔어요. 듣자 하니 이 아가씨는 이제 22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들과 8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 딴엔 번듯한 사무실 갖고 있는 제 아들이 멋져 보여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아가씨도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 홀로 아기를 낳아 키워갈 생각하니 더 답이 안 나왔나 봐요. 이때 머릿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계속 왱왱거렸지만 이놈의 가난 때문에 아들을 멀리 보냈다며 매 순간 기절 상태에 이르는 아내에게 더 짐을 지워줄 수 없었어요. 결국은 피가 끓어오르는 아픔을 억지로 눌러가며 이 상황을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아가씨로부터 의사를 정확히 듣고 얼마 지나 그 아기를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민우라고 지었다더군요. 아기를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지 짙은 눈썹 산 굴곡이며 옆으로 긴 눈매까지 이런 것들이 완전 저와 명준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쏙 빼닮은 남자아이였던 거예요. 왕왕 울어대는 그 갓난아기 몸에 고개를 파묻고 저 역시 오열했고 아가씨는 아기 물품을 저에게 챙겨다 주며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로 제가 할 일은 너무나 많았기에 아픈 아내에게는 크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처리하게 되었죠. 그간 꾹꾹 누르고 있다가 큰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닿았던 누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염치 없이 이런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청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누나는 듣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명준이... 세상에... 명준이한테 아들이 있었어? 아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가서 좀 보자. 어디니 너 지금? 내가 가서 좀 봐야겠다. 누나는 한 걸음에 달려왔고 당장 아내 앞에서 아기를 신경 쓰기 힘든 제 사정을 듣더니 당분간 자기가 돌보겠다며 데려가 주었어요. 저는 이미 제가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후로는 정말 어렵지만 힘들게 내린 결론, 바로 형을 찾아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는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작은 집이라도 적어도 저 핏덩이를 돌볼 수 있는 집 같은 집이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들을 잃고 온 넋을 다 놓고 있던 저는 손주마저 아들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형의 도움을 빌리고 싶었어요. 형 역시 누나에게 먼저 사정을 전해드렸는지 제가 굳이 찾아가기도 전에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그리고 내용을 듣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 들었다. 명준이한테 아들이 있었다니. 문철이 네가 졸지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넌 정말 뭐든 나보다 빠르네. 직장 찾는 것도 결혼도 자식도. 형은 한번 침을 크게 삼키더니 목이 맨 소리로 한두 마디씩 힘겹게 뱉더군요.
문철아, 그만 형에게도 좀 기회를 주지 않을래? 너가 힘들게 사는 게 다 형 탓인 것 같아서 나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 갓난에게 명준이 아들은 꼭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럴 수 있게 해줘라, 응? 형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후로 쭉 늘어놓더군요. 우리 옛날에 살던 집 거기 사서 갖고 있다가 내가 수년 전에 개조했어. 가끔 들를 일 있으면 쓰려고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다. 그 집 거기서 사는 게 어떠니? 너만 괜찮다면 당장 주말이라도 형이 데려가서 보여줄게. 있을 거 다 있고 지방이긴 하지만 차로 얼마든지 서울로 나올 수 있어. 일단은 문철아, 형이랑 한번 가보자. 이때 저는 홀린 듯이 알겠다고 했고 그 주에 시간을 내어 형과 만났어요. 형을 따라 옛날 고향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가며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알 수 없는 감정들만 차오르더군요. 내가 어쩌다 이곳을 떠났었는지, 떠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다 섞이고 섞여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익숙한 골목들이 보이고 또 전혀 새로운 건물들이 질비해 있어 정말 여기가 그 동네인가 싶었네요. 그러던 중 형은 도착했다며 한 자그마한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더군요. 따라가 보니 글쎄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해서 4층까지 전부 가정집처럼 되어 있고 TV에서 본 모델하우스처럼 되어 있는 곳이더군요. 어안이 벙벙해 보고 있는 절 보고 형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다 같이 살았던 집이라 뭐르든 활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둔 거야. 그런데 간간히 와서 들려보곤 있지만 도통 쓸 일이 없어.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간다고 해도 서울에서 살지 이쪽에서 살 생각은 안 할 거 아니냐. 너만 괜찮다면 너랑 재수씨 그리고 그 아기 데려와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마음에 들어?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살아온 일에 단 한 번도 그런 공간에서 일상을 꾸려본 적 없었거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분이 넘치는 그런 집이란 말밖에 안 나오더군요. 제 반응을 보고 형도 대강 알아들었는지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힘들어서 거동하기 어려워하는 아내를 설득하는 게 가장 큰 일이긴 했지만 살기 싫다는 소리만 계속하는 걸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내려와야겠더군요. 중간에 누나가 몇 번이나 저와 통화하고 사진을 보내면서 명준이 아기를 잘 데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어요. 이때 누나와 형으로부터 얻은 도움을 뭐라 말할 수 있을지, 그 둘은 6남매 중 가장 못살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제가 늘 마음에 걸렸다고만 하더군요. 나머지 여동생 셋은 여전히 대면대면한 관계였지만 아무래도 절 동생으로 둔 누나와 형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후로 우리는 어렵사리 아내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내는 힘든 와중에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여기가, 아니, 아주버님이 주신 집이에요? 이런 곳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놀라워하면서도 또 얼마 안 돼 이내 엄청난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이때는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같이 통곡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애기 우리 명준이. 고생만 하다간 우리 명준이. 내 자식은, 내 새끼는 일생을 그렇게 고생하다 갔는데 지 애미 애비는 말년에 이런 데 와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게 다 이 애미 죄야. 불쌍한 내 애기. 우리 명준아. 그렇게 울며 가슴치며 한참을 쏟아내고 나니 저도 정말 여기서 덜컥 사는 게 맞는지 순간 헷갈리더군요. 아내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퍼뜩 아기 생각이 났어요. 언제건 아내에게 해야 할 얘기였기에 결국 그때 털어놓고 말았고 아내는 한동안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명준이한테 아기가 있었다고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당신 어디다 뒀어요? 빨리 보여줘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때 급히 연락해서 누나가 저녁쯤에 차를 몰고 조카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와주었어요. 그렇게 엉겁결에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손주를 안아본 아내는 더 나올 눈물이 있었는지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쓰러지듯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얼마간은 누나가 아침 저녁으로 조카와 함께 와서 아기를 같이 봐주었고 차차 우리가 손에 익어갈 무렵 많은 지침사항들을 알려주고 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연락은 계속되었고요. 그렇게 손주를 어찌어찌 키웠고 엉겁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 우리 역시 형과 누나로부터 원조를 받아가며 시간을 보내왔어요. 제 손주 민우가 지금 10살이 다 되도록 형은 아직 본인 손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자기 친손주 마냥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간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건가 싶은 시간들을 오래도록 보내왔어요. 허나 아들이 남기고 간 손주와 계속 보내왔던 시간은 전에 없이 우리가 조금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요. 아들을 키울 때 충분히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 애정 표현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던 날들, 그런 날들을 지나 한 핏줄이 되어 서로 부대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손주를 키우며 알게 되었어요. 손주는 자기 애비를 닮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함께 있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 손주는 제 할미와 할배를 아주 좋아하고 또 좋아해요. 엄마 아빠 없이 자라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크지만 저는 아빠로 있을 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손주에게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떼내고 또 떼내어 주고 싶어요. 손주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앞으로 있을 제 앞날에도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한 없이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릴 만큼 태워가며 준 다음 미련 없이 눈을 감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야 불쌍하게 가버린 내 아들, 그리고 결국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아니 풀지 못한 채 보내드린 내 아버지에게 나는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비로소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현재 제 능력이 아닌 유복한 형과 여유가 있는 누나의 힘을 빌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고 더 이상 제 능력으로는 탈출하기 힘든 가난의 소굴로 손주까지 대를 이어 또 데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구걸하며 이제야 능력이 있는 가족들에게로 도망친 인간이라고 절 손가락질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다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은 제가 다 떠안고 갈 테니 고생만 했던 내 불쌍한 아내와 손주만은 그저 거리낌 없이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